일타 강사가 쪽집게처럼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뉴스거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나 싶은데 어제 가장 화제였던, 정치권에서요, 가장 화제였던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시작해보죠. 보여주세요.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 신당 창당을 어제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니, 박 대표님, 2심 징역형, 2년형 나온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창당을 선언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입니까? 그거는 뭐 직접 불러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1심, 2심이 다 2년이었고 예. 이제 대법원 선고만 남았는데 이제 법적 구속은 면했죠. 네. 그래서 이제 창당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창당한다고 선언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실제는 잘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뵙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지지를 한 건지 아니면 그런 행동하는 거를 이해를 한다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말리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뭐 억울한 것도 있고 좀 분노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고, 민주당 지지층들에서는 아, 이거 2020년에 미래통합당이 탄핵의 강을 못 건너서 대패했는데 우리도 이거 이번 선거에서 다시 그 조국의 강에 다시 허우적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좀 있겠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왜 이렇게 신당 창당을 선언했느냐. 2심 징역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개인적인 명예회복 때문인지, 진짜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심판해야겠다라는 뭐 이런 것에 불타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거라는 것만은 사실상 팩트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동안 조국 그 국면에서 정치인들이 다 쏟아놨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보면 온도차가 확실히 좀 있어요. 약간 제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응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정말 이제 입장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봐도 다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요. 일단 박홍근 그 연합비례정당 추진단장은 싹 선 그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보면은 자중하셔라. 조국 장관 자중하셔라. 선을 완전히 그었는데, 반면에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응원한다. 큰 바다에서 만나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밖에도 뭐 친문 의원 친명 의원 인터뷰하나 다 온도가 조금씩 달라요. 왜 이런 거죠? 그건 뭐 조국 장관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연대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이 상징적인 문재인 정부의 이제 윤석열 검찰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 이제 해왔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개인적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떠나서 그동안 논리적으로 지금 해왔던 것들은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한쪽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냐, 이제 그런 게 조차하고 있는데, 이제 뭐 실제로 조국 장관이 이제 당을 만들면 뭐 지역구 출마는 쉽지 않겠죠. 지역구 출마는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 뭐 그것도 열어놨던데. 예. 현실적으로 이제 열린민주당의 그 선례가 있으니까 비례정당의 길을 가지 않을까. 비례전문정당.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그것도 뭐 그 정당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명부에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 건지, 이런 것도 다 지역구에 나가는 건지, 그분은 진짜 이런 것들이 다 뭐 이슈가 되겠죠. 그러나 전망은 그렇게 뭐 밝지는 않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비례전문 정당을 할지, 혹은 민주당의 그 준위성 정당에 참여할지 어쩔지 모르니까 단독 정당을 할지 참여할지 또 모르겠으나 틀릴 걸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이 그 통합비례당 거기에 받지는 않겠죠.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박홍근 추진단장 입장이 민주당 입장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거는 뭐 완전히 그러면 조국 선거가 되는데, 조국 선거가 된다. 그리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 제도가
조국을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겠습니까? 근데 안 받으면은 조국 신당이 단독으로 뛰게 되면은 그때도 뭐 열린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네.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거기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있지만 네. 그건 이제 2020년도에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게 해서 잃는 것보다 참여시켜가지고 중도층 잃는 게 더 클 거라고 보는. 훨씬 크겠죠. 훨씬 클 거라고 볼 것이다. 결국은 비례정당에 넣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인물은 이제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주목되는 인물, 두 번째 인물 임종석 실장. 지금 친명 대 친문 갈등 국면에서 이 임종석 전 실장이 계속 부각되고 있어요. 친명 주류에서는 왜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을 싫어하는 거예요, 박 대표님? 그것도 직접 물어보세요.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왜 임종석 전 실장이 중구 성동구 이분이 갑이죠. 갑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같은 친문이어도 고민정 최고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험지 나가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왜 임종석인가? 왜일 거라고 그런 건 뭐 우리가 모르겠는데 추측해 보면 뭐 친문 아닌 사람은 사실 없죠. 친명 대부분이 친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명백 그 공관위원장이 그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노영민, 임종석 실장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추미애 전 장관을 겨냥했을 수도 있고 이건 알 수 없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됐고 이재명 대표 측으로서는 이 당을 어쨌든 이재명 당으로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당내 그 최대 계파인 그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활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전에 뭐 친문이라고 하는 홍영표, 뭐 전해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경쟁 상대로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임종석, 김경수 이런 분들은 들어오면 당권 경쟁자일 뿐만 아니라 대권 경쟁자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총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총선 후에 당권 경쟁까지 어쨌든 구심이 바라보는 거다. 어쨌든 반명의 구심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것 같고 이건 지난번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한번 내피셜로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지만 조합을 해보면 윤영찬 전 의원이 그 탈당을 안 했을 때 설득을 좀 세게 한 분이 임종석 전 실장이다 이런 얘기는 있었고 그거는 팩트예요. 그거가 팩트인 것 같고 또 그분이 설득할 때 요건 이제 내피셜입니다. 여기서부터 임종석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내피셜입니다. 야, 이 당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왜 나가냐. 총선 끝나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전당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당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나가지 마라. 뭐 이렇게 설득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당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가 지분이 갖고 있는 최대 주주다. 이 얘기까지는 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했을 수 있고 그런 말을 한 것이 당 안에 돌았을 수 있고 그러면서 임종석에 대한 견제가 강해졌을 수 있다. 이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지금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 강력한 구심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징적인 인물이 누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인물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 다선현들이 있지만 대중적인 폭발력은 좀 없어서 그래서 좀 젊은 분들 중에 임종석, 김경수 뭐 이런 분들 좀 주목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견제를 하는 게 아닌가 좀 싶은데.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전략공천지에 배정한다. 전략공천지에 꽂는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 물색하고 있대요. 여기까지는 어제 대변인이 확인을 했는데 다만 거기가 어디가 될지는 지금 모르겠다. 하지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은 아까 제가 왜 이렇게 임종석 실장을 미워하는가 했는데 왜 이렇게 이뻐합니까? 친명 주류가 왜 이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임종석 실장의 사이가 안 좋은 거는 뭐 익히 알려진 거고요. 그 당 대표하고 비서실장 할 때부터 충돌이 많았고 뭐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또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 1, 2등을 다투던 분이다. 이런 세간의 인식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거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 검찰총장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견제를 당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책임의 핵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그 주변 인사들 있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장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것도 이제 뭐 제 추측입니다만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앉혔을 때 네. 그때 이제 뭐 시끄러웠기 때문에 뭐 검찰이 수사도 하고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들리기로는 그때 임종석 실장 또 김경수 지사 이런 분들은 조금 이거 임명하는 건 조금 무리다 여론상 이렇게 얘기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하. 그때 뭐 이해찬 네.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좀 이제 강하게 그래도 이건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니까 이걸 안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쭉 보면 그때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 결국 윤석열 총장이 손 들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비례정당도 그 통합비례당도 그렇고 네.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은 반윤 민주연합으로 가자 이런 것 같아요. 반윤 프레임. 예. 그래서 이거에 강력한 뭐 그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과연 진짜로 공천 받을지 모르겠고 공천을 주면 그러니까 중도층한테 어필하는 데는 좀 굉장히 그 손해일 거다. 그런 손해일 거다. 예, 전 그런 판단.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집토끼에게는 확실하게 어필하고 선명해지겠지만 중도층에게는 표를 잃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결국 임종석 실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 중구 성동구을 맞죠? 뭐 일부에서 예. 그분을 상징적으로 해서 이제 험지가라 뭐 이제 이런 적도 있긴 하는데 반명이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네. 원칙과 상식도 나가고 이낙연 전 대표도 나갔는데 네. 이분들 나간 것까지는 그래도 아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이 뭐 친명 내 친문 싸움으로 가는 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친명 비명 뭐 친문 뭐 친명 친문 이렇게 가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저도 윤석열 정권 탄생은 둘째로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실패 때문에 정권을 5년 만에 뺏겼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반대쪽에서는 임종석 시장은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끝까지 낮지 않았다. 지지율이 높았다. 근데 우리 다 모두의 뭐 책임이고 아픔이다 그러지만 그 이재명 대표 탓 아니냐. 후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일각에서는 또 심상정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주전선은 지금 문재인 책임이냐 이재명 책임이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정책실장이라 뭐 정책실장 뭐 또 비서실장 뭐 총리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책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상징적이기 때문에 친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을 싫어하고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발로 받아들이겠죠.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지역구인 중구 성동구 갑지역 결국 지금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는데 전략공천하기 쉽지 않을 거다. 결국은 임종석 전 실장 경선하게끔 이렇게 둘 것이다라는 것을 더 유력하게 지금 보고 계시네요. 아니 제가 언제 그까지 얘기했습니까? 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끝까지 결투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너무 상징적으로 해서 누가 봐도 임종석 공천 안 주려고 쫓아내는 거다. 모양새는 그런 건 조금 이재명 대표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좀 하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지역구 재조정을 막 하고 있는데 어제 면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 중구 성동구 을 조금 전에는 갑이었고요. 이건 을입니다. 을. 중구 성동구 을 지역에 하태경, 이해운, 이영 이 세 명의 예비 후보가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 세 명의 예비 후보를 앞에 두고 자체 조정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거물 셋이 싸우지 말고 또 지역구 이동 좀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면접 심사위원들이. 그런데 이제 이 하태경 의원은 지금
부산에서 내가 이거 올라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가 목숨 걸고 내 정치 인생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이해운 전 의원은 내가 일찌감치 여기 찜했는데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이영 전 장관만 당의 의견이 그러하면 따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일단 여기에 많이 몰렸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조정이 될까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공천의 난맥상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호기롭게 공천 룰이란 걸 발표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이제 왜요? 역사적으로 국민의힘 보정당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를 보면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나눠서 평가를 해서 컷오프는 10% 7명 하고 나머지는 뭐 동일 지역 3선 이상은 뭐 감점을 하고 뭐 쭉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다 경선시키려고 그러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과한 것도 아니고 이걸 완전히 무효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남에서도 보면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은 공천 경선시키는 게 아니라 다 빼갖고 딴 데로 옮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그때 했던 공천 룰을 완전히 무효화된 겁니다. 그렇게 됐고. 이 지금 재배치 과정이 사실은. 재배치 자체가 그때 발표한 경선 룰하고 공천 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무효화했는데 아무도 이걸 설명 안 해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3명이 가게 된 건 어떻게 가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통령이 틀림없이 그분들이 다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고 갔을 텐데 이해운 의원은 그때 당시 뭐 이철규 의원이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 하니까 거기가 괜찮으니까 거기 가봐라 뭐 이런 얘기를 의논하고 왔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상욱 불출마 선언한 지상욱 전 의원의 뭐 지지선을 좀 받아오면 우리가 거기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갔을 거예요. 이영 장관도 뭐 강남벨트에 나간다고 또 서초월 같은 데 얘기하다가 그리 간 거 보면 그것도 당연히 누구랑 상의했겠습니까? 저는 이철규 인재위원장 상의했을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종로 선언했다가 이제 그까지 갔는데 아마 이제 그 바뀌는 과정에서 장동혁 사무총장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누군가의 얘기는 그래도 거기가 어떻겠냐 권유를 받고 본인도 거기 한번 가보겠다. 적어도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장동혁 사무총장이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하고 의논을 하고 갔을 거다. 그 세 그렇죠. 분들은. 그 맘대로 그냥 막 갈래요. 이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리가 그럴 리 없어요.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건 공천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가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지금 보여주는 거다. 저는 상징적인 장소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 여기가 그럼 어디 누구에게로 결정될 것인가? 그러니까 조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결국은 경선 붙일 것인가? 이걸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경선 붙일 저 위원장 공관위원장은 뭐 경선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태경, 이해운 두 분은 조금 당에서 보면 경쟁력 있는 분들인데 그럼요. 다른 데 가도 조금 해볼 만한 분인데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이해운 의원은 지난번에 한번 동대문을 갔다가 아주 서초에서 험지 갔다가 쓴맛을 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해볼 만한 데거든요. 지상욱 의원이 지난번에 한 4.7%밖에 안 진다니까 해볼 만하다고 보고. 험지 중에 해볼 만한 험지? 그렇죠. 하태경 의원은 이제 자기 지역구 떠나서 나온 게 처음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지역도 부산에서 서울로 왔고 희생을 한 건데. 그래서 조금 뭐 조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제3지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당의 공천 작업을 가장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을 곳 제3지대. 제3지대 얘기는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본방송하고 뭐 댓글쇼 오늘 이어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우선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 얘기를 조금 차치하고 자 됐습니다. 합당이 됐습니다. 갑자기 합당이 됐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여기서부터 얘기 일단 지지율일 것 같아요. 지지율이요. 그러니까 이 정당의 정체성이 뭐 사람들 정체성을 공격하지만 이 당의 정체성은 반윤 반명 연합 정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유컨대 뭐 독일과 일본에 맞서서 미국과 소련이 손잡은 거니까 그건 정체성을 논할 게 없습니다. 연합군이니까. 그러니까 유엔 연합군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연합군이기 때문에 유엔 연합군은 다 같은 자유진영 사람이지만 또 다른 미국과 소련이 손잡은 거는 뭐 적대국가지만 그러네요. 적을 아까 뭐 국공합작이라는 표현을 이준석 대표 썼던데 그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손잡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건 이제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공통점은 하나죠.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 이재명 대표의 어떤 패권에 린치당해서 뭐 민주당 사람들은 그 인정하지 않겠지만 다 좀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탈당 의지가 강했다기보다는 출당 의지들이 더 강해서 다 이제 쫓겨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몇 면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준석 대표는 뭐 개혁신당으로 독자적으로 가거나 비례정당이 되든 네. 아니면 이제 지역구 돌파를 하든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 그 싸우려면 이게 이제 연합이 이제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율인데 1차 지지율은 지금 이제 전 8%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8%에 주목하는 이유는 왜 8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그 이 제3지대 정당의 지지율을 물어보면 예. 대체로 뭐 한 8%가 맥시멈으로 나와요. 이준석 이름을 불러주고 이낙연 이름 불러주면 그보다 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 이름을 다 뺐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 합당 과정에서 지층 일부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8%가 된다는 거는 다 복원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월 말까지 두 자리 숫자 10%를 갈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곡선을 추세적으로 그리느냐. 1단계 관전 포인트는 8%, 예. 2단계가 10%. 10%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를 간다는 의미는 지난번에 그 2016년에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26.7%를 얻었어요. 예. 그래서 2등을 했거든요. 대승했죠. 그다음 지역구는 평균적으로 14%대를 얻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0% 8%에서 10% 상승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관망하던 무당층이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고 지금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대개 35% 내외에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좀 높게 나오면 37%, 네. 좀 낮게 나오면 34%, 한 35% 내외인데 양당 모두 강력한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 30%를 뺀 그 뒤에 붙어 있는 5에서 한 7%는 보니까 제3당 될 것 같지도 않고 빅텐트 될 것 같지도 않고 실망해서 우리는 윤석열이 더 싫고 우리는 이재명이 더 싫고 이래서 마지못해 가서 붙어 있었던 분들이 좀 있는데 양쪽에 5%씩. 예. 근데 이게 이제 뭉쳤어요. 예. 그리고 하려 그래. 예.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뭐 공천에서 뭐 서로 반대발 쳐내. 그러면 이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움직임에 저는 10%라고 보고 그래서 10%를 넘어가면 이 두 정당이 35%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양당이. 그리고 후보 등록 시점 그다음 세 번째 보는 숫자가 15%인데 예. 3월 말 후보 등록하는 시점에 한 15%까지 간다는 것은 양당의 지지율이 30%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30%가 깨지면 제3지대가 15%를 넘는 거죠. 나.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라 그러는데 2016년 국민의당 돌파는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국민의당도 창당했을 때 8%까지 떨어져요. 안철수 예. 국민의당이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탈당했을 때는 안철수 신당으로 할 땐 거의 2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다가 예. 1월 달에는 뭐 한 10%대로 떨어졌다가 창당을 2월 1일 날 했는데 그 직후에 조사는 8%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다시 출발해서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 그 공천 배제하면서 파동 나면서 중도 보수층이 이제 합류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를 넘어가면 야 이거 우리 지난번에 국민의당 바람도 봤는데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뭐 1%든지 상승 곡선을 그리면 그건 탄력을 받고 비례정당 쪽은 개혁신당은 위성정당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 두 정당이 4년 전에 그렇게 하고서 다시는 이 짓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더 나쁜 짓을 또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꼼수 정당. 자 이거를 바꾸는 거는 이제 기대하기 어렵고 다음에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 두 정당은 비례정당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직관적이고 쉬운 캠페인이기 때문에 비례정당이 또 선전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될수록 손해 보는 구조로 돼 있죠. 세 가지 숫자를 제시해 주셨어요. 8%, 10%, 그리고 15%. 15가 되면 판이 흔들린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댓글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만 댓글쇼 이어갑니다. 지금 어떤 분께서 인기 방송에서 개꿀쇼가 뭔가요? 그러셨는데 탕탕우당님 개꿀쇼 아니고요. 뭐 그것도 뭐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댓꿀쇼입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소통하면서 하는 그리고 꿀이 흐르는 재미있는 방송 댓꿀쇼. 박성민 대표를 또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잠깐 또 유튜브로 모셨는데 제3지대 신당 이야기하다 말았죠,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숫자 3개를 제시해 주셨어요. 8, 10, 15. 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일단은
흩어져 있을 때의 그 각 당의 지지율을 복원하는 정도 느낌이고 10이 되면 이제 희망의 싹이 보이고 15가 되는 순간 판이 흔들린다. 양당의 지지층이 무너진다. 갉아먹는다 표현해야 되나요?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숫자를 제시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것인가에 의문을 품는 분들은 심상치가 않다 지금. 개혁신당의 그 지지자들 사실은 개혁신당의 그 젊은 지지층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 합친 다음에 막 탈당 선언하고 있다. 이거 예사롭지 않지 않느냐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예. 그 뒤에 이제 그분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음. 정치인이 있다. 이제 그 비판도 많이 했죠. 그게 뭐 젠더 갈라치기다, 뭐 또 혐오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자기들 목소리를 자기들 방식으로 얘기해주는 정치인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강력한 지층이긴 하지만 역시 그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게 이제 최대 약점이었죠.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그럼 이제 주류 정치인으로 가려고 할 때 계속 언젠간 한번 맞닥뜨려야 되는 그 현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들 컨설팅하고 자문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정책 반대자하고 싸우는 거는 쉽습니다. 물론 쉬운 거 아니죠. 대통령하고 싸우는데 쉽습니까? 뭐 박정희랑 싸우고 전두환이랑도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싸우는 게 그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책 반대자하고 싸우는 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건 뭐냐? 자기 지지자에 맞서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도 뭐 한미 FTA라든가 뭐 이라크 파병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이제 그걸 하고 설득했고 김영삼 대통령도 돌이켜 보면 이제 3당 합당할 때 야 어떻게 쿠데타 주역인 5.16의 주역인 김종필과 12.12 주역인 노태우랑 그렇지. 어떻게 천하의 김영삼이 그렇지. 하냐. 예. 뭐 DJ 편합 때도 그렇고요. 예. 노무현이 정몽준하고 후보단이라 할 때도 아. 아니 어떻게 재벌회장하고 하냐 노무현이.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있지만 또 이제 박근혜가 김종인을 불러서 경제민주 한다고 할 때도 비판이 있었죠. 네. 다만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때만 해도 그 지지자들이 이분들의 지도력, 리더십을 믿었어요. 이건 선거 전술로 이분들이 하는 거지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강력한 그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되고 나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잠깐 믿어보자. 이건 중간 단계다 이런 믿음. 예. 그런데 이제 뭐 옛날에 실패했던 제3지대 안철수라든가 이준석은 그 믿음이 좀 약한 거예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장악력이 있느냐. 아하. 나중에도 우리 얘기를 지금은 전술적으로 그러는 거 이해하겠는데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저께도 올린 글에 보면 자기가 원한 거는 어쨌든 보수주의 정당이 아니라 실제로 보수주의에서 내용적으로 가져가야 될 자유주의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자유주의 정당이라는 건 여기 나와서도 그 65세 그거 이슈 관련해서 토론했고 네, 뭐 전장현도 토론하고 네. 이제 그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젠더 이슈가 되든 무슨 이슈가 되든 내가 동의하지도 않고 생각 안 그나 반대하지만 그걸 뭐 물리적으로 배제하는 건 아니고 토론하겠다. 이제 이런 거니까 이 점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지지층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 일시적으로는 아마 이분들이 이제 뭐 실망해서 이탈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또 다른 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결단을 했네. 그러면 조금 한 단계 좀 성숙해지는 것 같으네. 이래서 또 지지하러 들어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다 상계해서 8%, 10%, 15%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실망해서 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또 들어오는 분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8이라는 숫자 회복이 가능할 거라는. 그리고 이제 말씀이시군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탈하는 분들이 그 화가 나고 분노하면 이탈하지만 임시로 빠졌다가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구상한 대로 잘 가면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2030 세대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를 강력하게 2002년에 했는데 제일 정권 때 가장 비판적이었던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3040이 됐죠. 이거 우리가 못 지켜줬다. 왜 그때 그렇게 내가 가혹하게 했나. 그래서 또 강력하게 하여튼 또 노무현 지키자. 그 뒤에 지켰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하면 전망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망대로 오죠. 사람들 착각하는 게 정치인들과 정당의 비호감도가 높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실현 사람이 많아지면 있죠. 이렇게 착각해요. 이 비호감을 없애야, 이 비호감을 만든 이슈를 없애야 호감도가 좋아진다. 반대입니다. 그 호감도라는 거는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실망했다는 감정이 더 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정치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보이면, 이길 가능성이 보이면 그 비호감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는 아주 그 비호감도가 높았던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도 되고 뭐 당대표도 되면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비호감을 가져왔던 요소를 제거해서 된 게 아니라 네. 호감도를 높이는 거구나. 호감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호감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전망이 좋아지면 호감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호감도가 올라갔다는 뜻은 정치적 비호감도가 높다는 거는 인간적으로 싫어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게 뭐냐면 당신의 정책 가능성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화가 난다. 그게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화라는 게 당신이 그러면 뭐 정당을 성공시키고 정치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나는 이 길은 죽으러 가는 길로 보이는데, 근데 보니까 당신이 지혜롭게 선택했네. 그럼 다시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호감도 비호감도는 선후 과정이 비호감의 요소를 제거해서 호감도를 올릴 생각할 게 아니라 지지율이 올라가면 호감도는 개선됩니다. 당신의 판단이 지금 틀린 걸로 보여. 이렇게 잡탕방 만들어가지고 이게 되겠어?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서 이렇게 실망했던 분들이 잡탕당이 아니라 이게 뭐가 보이네? 비전이 보이네. 양당 체제 극복할 수 있겠네. 이것을 보여주는 순간, 지지율이 붙는 순간 이 이탈했던, 마음 돌렸던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다 오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렇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본방송 들으면서 안철수의 녹색바람,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이 그 당시 대단했잖아요. 진짜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제 언뜻 느낌으로는 계속 상승 곡선이었던 것 같은데 푹 꺼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2015년 12월 13일 날 탈당했거든요. 네. 탈당하고 나서 당에 탈당했으니까 한 일주일 전 후쯤 연말이기도 하니까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때는 뭐 당명도 없고 안철수만 있으니까 안철수 신당 이렇게 그렇죠, 조사를 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 언저리까지는 나온 것 같아요. 18% 뭐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안철수 효과. 이름을 안철수 신당이라고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렇게 이름이 없을 때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1월 달 들어가고 나서 이제 속속 이제 합류를 하지 않습니까? 탈당파들이. 거기 뭐 이제 김한길 전 대표도 있고 뭐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있고 정동영 전 대선 후보도 있고 천정배 뭐 하여튼 거물급들이, 제가 이름을 다 나열을 못 하겠는데 많이 옮겼어요. 하여튼 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빅마우스인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다 이제 한마디 하니까 안철수가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오히려 안철수가 이제 그러니까 웅웅대니까 안철수가 잘 안 보이고, 안철수가 저렇게 그 다양한 세력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2월 2일 날 창당했거든요. 2월 날 창당 직후에는 8%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그 8%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안철수가 그 직후에 위기감을 갖고 밤마다 밤 한 10시쯤 혼자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죠. 그때 그랬어요? 왜냐면 그 43일간인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안철수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으니까, 안철수가 밤에 혼자 해서 내가 왜 이 당을 만들고 뭘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거기에 뭐 부인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기억나네요. 뭐 그런 거를 했죠. 여러분 저 여기 있어요. 여기 맞아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40 며칠? 집도 43일간. 43일간? 집도 어떤 집에서도 찍고. 맞아요. 뭐 보통 밤에 이제 서재에서 찍고, 아니면 이제 뭐 제주도 가면 제주도 공항에서도 찍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갔고, 그때 호남은 1차 바람이 불었거든요. 근데 호남은 이번에도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호남은 제가 두 가지 특징을 늘 관심 있게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옛날에 그 뭐 정동영이든 아니면 또 뭐 천정배든 박지원이든 이렇게 호남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친노, 친문 뭐 이런 분들한테 좀 일테면 좀 깨져요.
그럼 아이고 참 못난 놈들. 그거 우리가 이렇게 응원해 주는데 그 지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려와 보면 네. 고향으로 내려오면 내 남편 내가 욕하는 건 되고 우리 자식 내가 야단치는 건 되지만 남들이 하는 건 조금 기분 나쁘니까 일단 품어주고 이제 국회의원은 당선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호남은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그런 전통이 있고 계속 만들었고 심지어는 뭐 DJ 비연합 같은 것도 우린 절대적으로 만드는데 2016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대표죠 그때. 네. 그거 박근혜한테 지는 걸 봤는데 문재인으로 정권 찾아올 수 있을까? 약간 그 회의적으로 본 사람들이 저는 안철수한테 배팅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호남 여론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후보가 돼서 정권을 찾아오든 이 당을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당으로 만들든 그렇게 하면 찍겠지만 본인의 사법 리스크나 또 아니면 이거 친문 친명 갈등으로 당을 분열시켜서 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당을 만들 생각이 없다. 그러면 가차없이 전 등 돌릴 거라고 봅니다. 호남이 굉장히 냉정하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예. 호남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광주는 투표율이 36%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 전당대 그러니까 유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우리는 당신이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하는 거에 관심 없어요. 민주당을 얼마나 살릴 것이냐.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집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예. 보겠다. 우리의 목표는 그거라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찍기도 했지만 호남으로 안 된다고 하니 부산에 노무현도 찍은 사람이고 문재인도 찍은 사람이고 심지어는 이재명도 우리가 찍었다. 그 사법 리스크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권력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 중심이 호남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는 일은 그 역행하는 일이다. 그러면 저는 경고장을 날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2016년에도 문재인 대표가 그 전에 뭐 했던 뭐 부산 정권 발언, 노무현 정부 때죠. 그런 거 때문에 아주 반문 정서가 심했고 그거에 기대서 국민의당이 23석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개혁신당의 이제 뭐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은 저렇게 가지만 광주 같은데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서 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는 걸로 정권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좀 경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과거에 투표했던 성향을 쭉 분석을 해보면 그런 부분을 본다. 이게 진짜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집권할 수 있는 당과 능력을 본다. 이 후보의, 이 대표의, 이 당의.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오래전에 네. 호남 논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시간 상관 빼고 그중에 하나가 뭐냐. 호남은 집권 세력에 참여할 때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돼 있어요. 그게 연합비례든 뭐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3지대 개혁신당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민주당도 이건 주목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럼요. 민주당이 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능력 보여주지 않으면 호남이 지금이라도 등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권 가고 다음에는 반드시 정권 찾아오겠구나라는 게 없으면 네.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3지대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그 얘기 해야지. 아이고 일주일 동안 저는 설 직전에 제3지대가 합당할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합당 선언했는데 제가 목요일 오후까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쪽에 이제 협상에 막 참여하고 이런 분 중에 한 분한테 이거 택도 없다 이거 지금 진짜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특히 개혁신당에서 그 개혁신당이란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를 앞에 조건으로 걸고 있는데 이거 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목요일까지 들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뭐가 풀려가지고 금요일에 전격적으로 모든 당이 다 합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건 뭐 제가 모르죠.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이럴 것 같아요. 개혁신당으로 가고 뭐 당대표는 이준석 당대표 이렇게 간다는 거는 깨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지자들한테. 독자적으로 가자. 자강론. 그런데 자강론을 할 거면 저는 홍준표 시장도 그랬고 저도 그냥 비례정당 만들어서 조건 내지 말고 딱 가면 천하용인부터 다 될 거예요. 사람들은 지지자들은 다 욕한다고요. 아니 왜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지는 길로 가느냐. 근데 제가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만 되려고 했으면
그냥 이거 뭐 돈 들이고 만들고 비례정당 만들면 비례정당으로 쫙 해서 천하영인부터 해서 뭐 탈당 네. 김영남 10명까지는 아마 될 겁니다. 그 정도 될 자, 거다.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 예. 사람들은 저 이상민 의원처럼 국민의힘 들어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많았죠. 그리고 개혁신당에 합류할 때 저 사람도 뭐 비례대표 가려나 보다. 근데 그렇게 안 가고 그냥 용인갑 출마 선언했잖아요. 했어요.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 나가겠다 공언했잖아요. 했어요. 그건 이낙연 대표한테도 나가셔야 된다고. 유호정 의원이 들어와서 지금 뭐 패미 논쟁이 있는데 예. 그분이 뭐 비례대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분당 가서 하겠다고 네, 지역구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해서 조홍천 의원까지 당선이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재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전원 다 떨어지는 선택을 했는데 예. 그분들이 뭐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비례정당으로 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목표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된 건데 자 그러면 설 전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설날 밥상에 네. 결렬돼서 시간으로 보면 그때 결렬되면 다시 안 됩니다. 이제 어려운 건데 설 첫날에 뉴스 이게 가려면 예. 설 끝나고 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론조사를 할 거다. 그래서 이 갤럽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발표할 거 아닙니까? 네. 또 다음 주에는 쫙 발표가 될 거예요. 네. 여기에 그래도 8% 10% 가려면 설 연휴에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밥상에 올려놔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당명은 뭐 이낙연 대표가 좀 양보하신 것 같고, 양보했죠. 예, 그리고 뭐 그 공동 대표 이런 건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러나 이제 뭐 당직자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준석 대표를 좀 배려한 흔적이 다 보여요. 왜 강성 지층한테 제일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게 이준석 대표니까. 맞아요. 야 그거는 진짜 좀 미안도 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당신이 그럼 좀 전체적으로는 대표 선수고 주인공이다. 주역이니까 좀 끌고 가봐라. 이렇게까지는 됐고 이낙연 대표도 나온 마당에 이게 이 연합이 안 되면 뭐 이렇게 해보기가 어려우니까 다 이제 한 발씩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되네요. 설 연휴가 모든 여론이 용광로처럼 한번 뒤섞이는 그때인데 이때를 놓치면 영영 빅텐트 끝이다라는 절박함. 이러다 다 죽어. 이게 결국은 서로 좀 양보하고 이런 게 됐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이 아까 말씀하신 8, 10, 15 고지를 후보 등록 시점에 한 15%까지 갈 수 있느냐. 후보 등록 시점이 3월 말이죠. 마감이 그때까지 그 포인트로 여러분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보면은 말입니다. 설에 이 발표가 되고 나서 쭉 연휴 동안 뭐 시사 프로그램 이런 데서 양당의 공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의식을 하고 있는 거고. 양당의 공격이 어마어마해요. 패널들도 보통은 양당에서 한 분씩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 대한 공격이 여기가 국공합작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3지대가 이게 몸집도 작은데 버텨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제가 어저께 어느 뭐 방송을 갔는데 그 바깥에서 앞에 하는 한 분은 국민의힘 분이고 한 분은 민주당 분인데 그 제3정당 얘기를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진행자가 제3정당에 대한 이렇게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제가 딱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분한테 물어보면 정말 훌륭하다 이거 잘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경계될 건 그때도 말씀 제가 드렸어요. 만일에 빅텐트가 쳐지고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탈당하지 않는 게 좋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했고 탈당한 거면 저는 빅텐트 3번 하나로 가는 게 맞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총선을 그냥 의식하지 않고 나중을 생각한다면 전 개혁신당 독자적으로 선명하게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독자 비례정당. 예,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는 지금 현존하는 윤석열, 이재명의 이 패권 정치를 끝내지 않으면 여기 균열을 내지 못하면 이게 뉴노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정치인들은 들어가서 다 힘 있는 사람한테 주술라 그럴 거고 대표가 되든 뭐든 마음에 안 들면 다 린치를 할 거고 그러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균열을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정치 일정은 둘째라더라도 이번 총선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거 연합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여서 민주당이 경계될 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도 실망하고 국민의힘에서 실망해서 떨어져 나온 중도층과 2030이
민주당으로 가서 정권 심판론에 가서 해야 되겠는데 여기가 방파제가 돼갖고 저수지가 돼서 여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제3지대. 예.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중도층이 제3지대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경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역구로 어디 나갈 거냐라는 고민도 있는데 그 전에도 보면 자꾸만 대구 얘기도 이준석 대표가 하고 그러는데 네. 그전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구요? 금태섭 의원도 네. 양당이 이렇게 이런 정치를 하는데 제3정당의 그 공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 역사적으로 제3정당은 양당에 실망하고 제3정당에 표를 줄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됐다. 지금은 양당 정치 세력이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주도하고 있다. 내 이번에 반드시 윤석열 심판할 거야. 내 이번에 반드시 이재명 심판. 이러면 제3정당에다 공간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국민의힘 출신이 나와서 붙는 거는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와서 묻는 건데 지금은 그때 이준석이 잘했고 윤석열이 잘못 침했지라고 한 사람들조차도 네. 지금 이 국면에서는 우리는 국민의힘을 찍어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겠어. 이렇게 할 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 어딜 나가야 된다고 좀 보냐면 지역구를 나간다면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약한 후보가 있는 지역에 친문과 친명이 갈등을 세게 지금 붙고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돼도 결집이 어려워요. 제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분열이 된 적이 많고 특히 이제 싸움의 결과 투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질 때 63%밖에 투표율이 대선인데 안 됐고 이어진 총선에서도 46%밖에 안 됐고 지난 지방선거도 50.9% 돼서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곳을 가야 된다. 그거는 민주당이 경계해야 될 지였고 민주당은 이거 이제 친문 갈등이 지난번에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갈등에서 이탈할 국회의원들과 이탈할 유권자가 민주당 쪽에 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 아까도 말씀하시는 공간이 없다. 호남은 그보다 좀 크게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정권 찾아올 수 있는 정당인가? 이재명이 그런 지도자인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수도권 어딘가인데 친문과 친명이 세게 붙고 있는 지역구. 국민의힘은 좀 약한. 제 눈에는 한 20-30군데가 보이네요. 보입니다. 저도 보이네요. 네. 그런 쪽을 이준석 대표는 공략해라라고 조언을 하신다면 하겠고 홍준표 시장은 다른 얘기했어요. 무조건 대구 나와라. 이낙연 호남, 이준석 대구 이렇게 붙어라 이렇게 조언하시던데. 그분 좀 옛날 낡은 시대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엔 그분도 대구에 가 계실 분이 아닌데 제가 이제 대구를 기반으로 정치한다고 하는 건 아주 옛날 그 지역주의가 영남 호남일 때 그래서 제가 경남지사도 하고 대구시장도 하면서 내가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건데 그때만 해도 수도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그 출향 인사들 아닙니까? 고향에서 떠난.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점점 없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남아 있지만 영호남 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는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면에서 지역에서 어떤 로컬 정치에서 벌어지는 일이 옛날엔 부산이든 광주의 정치 이슈도 서울로 금방 전달이 됐는데 지금 파이프라인이 거의 다 끊겼어요. 우리가 지금 부산 정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구 경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수도권 사람들 거의 몰라요. 옛날엔 그거 다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왔다 갔다가 활발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그렇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양당을 심판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워낙 또 선거에 또 천재시니까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엔 지금 그 대구는 국민의힘 의석을 한 석이라도 늘려서 우린 윤석열이 더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더 나빠. 우리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게 뽑았어요. 이번에 똑같습니다. 그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당신이 여기 왔는데 대구에 왔는데 이 얘기는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 선택하라는 거랑 똑같다. 이준석을 뽑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윤석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선택지를 강요하는 건 좋지 않다. 자, 홍준표 시장님은 이준석 대표 대구 나와라 조언하셨지만 우리 박성민 대표는 오히려 홍 시장님이 지금 수도권으로 오셔야 될 분이에요 라고 대권 생각하면 거기 계실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받아치셨습니다. 또 홍 시장님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많은 제 생각도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 뭐 이왕 지금 어차피 배팅 아니에요. 어디 뭐 만만한 데가 어디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선 가능한 지금 개혁신당 후보는 한 명도 없어요. 현재 냉정하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수도권 배팅이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거는 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제3지대 얘기
제3지대 이슈가 이번 주는 뭐 제일 컸기 때문에 오늘 조금 많이 해봤고요. 꼭 하셔야 되는데 놓친 거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뭐. 그럼 되죠.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할 텐데요. 커피를 돌릴 건데 오늘은 우리 눈이 나쁘신 박 대표께서 핸드폰을 앞에 놓고 계시니까 잘 보이시죠? 잘 보여요. 잘 보이긴 보이죠? 하는데 네. 어떤 분을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신중하게. 이런 거 잘 선택 못 하거든요. 결정 장애가 있고 제가 우유부단하고 뭐 이래요. 사람들은 제가 MBTI가 IN 뭐 TP 이렇게 볼 텐데 저는 INFP입니다. 그래서 필링 쪽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INFP시구나. 되게 의외다. 전 당연히 T실 거라고 생각. T하고는 좀 거리 멀고 다음에 한번 그 얘기 하죠. 예. 근데 은근히 MBTI 같은 것도 알고 막 그러시네요. 아이, 모르실 줄 알았는데. 음. 그러죠. 저는 사실 MBTI 저는 NFJ예요. ENFJ인데 딱 제 거 말고는 다 모르겠어. 근데 제가 정치 컨설턴트니까 네. 사람들이 냉정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이럴 거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영화하는 그 데드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김희애 씨가 정치 컨설턴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이제 하준원 감독이 그 오래전에 와서 제가 한 말과 글로 이제 김희애 대사를 좀 만들겠다고 해서 그냥 그렇지라고 그렇게. 그럼 박성민 대표가 모델이에요, 일종의. 근데 그 뭐 제가 스토리나 나머지는 모르고 그 뭐 김희애 대사 행동이라든지 제스처 그거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시사회도 가봤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김희애 씨도 이제 촬영할 때도 제가 가서 봤고, 근데 조준웅 씨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저도 냉정하고 카리스마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에 가깝냐면 예술가 쪽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요. 박성민 대표가 영화광이시더라고요. 네, 영화 많이 보죠. 거의 영화 영화 평론가를 하셔도 될 만큼 영화를 자주 보시고 진짜 좋아하는 분이시던데요. 이거 이제 유튜브니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인이나 네. 법조인이나 언론인이나 관료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그러면 당신 만나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근데 저는 글 쓰는 사람, 작가, 그림 그리는 사람, 영화 만드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예술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예술가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제 세 가지 답을 꼭 해요. 뭐라고요? 저는 넘버원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온리원을 추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유니크하니까. 두 번째는 넘버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직을 쫓지만 온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업을 쫓습니다. 작년에 타계신 그 단세카의 거장 박서보 선생이 나이 81대 인터뷰에서 나이 80인데 나는 언젠가는 세계적 거장이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5년 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 단세카를 세계에 알리면서 거장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도 지배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다. 제가 정치 안 하는 이유고 그래서 제가 예술가들을 좋아하는데 무슨 얘기하다 얘기하는지 제가 영화 강의입니다. 그 영화를 엄청 많이 보고 T가 아니라 F라는 이야기 그거 하시다가 그 얘기하고 제가 영화 그 각본을 쓰려고 합니다. 진짜로요? 에런 소킨처럼 언젠가는. 대박. 영화 각본을 쓰신다고요? 각본도 쓰고 그게 성공하면 감독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요. 언젠가는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말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게 꿈이다. 예. 알겠습니다. 멋있는 분이에요. 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박 대표님. 여러 가지로 저랑 잘 통하실 것 같아요. 우유부단 박성민 응원하는 분이 있네. 주제 없는 주제. 이분 제가 드릴게요. 저 우유부단하다는 거. 누구? 주제 없는 주제라는. 주제 없는 주제. 이분 닉네임 멋있으시네요. 주제 없는 주제님 한 잔. 또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분이 뉴스쇼 김현정 앵커와 박성민 대표 덕에 30년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KBS 포기하고 CBS 온 보람이 있습니다. 야, 이분 뭐 그렇게 하여튼 그분. KBS를 포기하고 CBS에 오신 그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CBS까지 왔다는데 KBS 포기하고. KBS 포기하고. 그런 분은 뭐 커피, 케이크도 보내셔야겠어요. 드려야죠. MBC 포기하고 오신 분은 없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드리면서 내일 또 뉴스쇼 7시 20분에 다시 뵙죠. 박성민 대표 잡아주세요. 원샷 잡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손. 자, 왜 손을 흔들라 그래? 나 뭐 이거 시키지 말라 그래. 자, 제가 F라고.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